재용님이 보시기에는 이 OTT 산업의 제일 큰 특징을 딱 하나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제일 큰 특징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보다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소비문화이문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 이야기에서는 OTT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티빙 양식원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직함이 국장이시면 거의 뭐 임원급인가요? 아니고요. 거의 전무 상무님 이런 네.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직책이라고 하는 거는 헤드 오브 컨텐츠. 네, 그러니까 음. 컨텐츠 조직을 지금 맡고 있다. 아. 정도의 직함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티빙이면 컨텐츠가 다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죠. 근데 결국 이제 핵심을 컨텐츠라고 본다면 티빙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제 좀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컨텐츠들이 좀 국장님 손에서 거쳐갔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합류할 때 이제 티빙 분할법인부터 스타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콘텐츠 담당으로 진행을 했어서 처음부터. 뭔가 흥망성쇠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잘된 자식도 있고 좀 그렇죠. 아픈 자식도 네, 네.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이따 마라맛도 있다고 하니까 먼저 깔자면. 그러면 지금 20년 말쯤이 거의 독립법인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네, 20년 말에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한 이제 3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네네. 그때의 어떤 기분 상태와 지금의 기분 상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실까요? 제 기분일까요? 회사 기분일까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사실은 네. 처음에 굉장히 우려와 달리 21년도에 스코어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22년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사실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가 안 맞아요. 좋아지고 힘들죠. 다 굉장히 힘들죠.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네. 잘 정비해서 다시 한번 넥스트를 바라봐야 되는 점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님은 네. OTT 많이 보세요? 엄청 많이 보지 않는데 웬만한 거는 그래도 좀 핫하다는 건 애지간하면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좀 어떤 거 어느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 보세요? 요즘은 당연히 무빙. 아닙니다. 네, 무빙 봅니다. 저도 아까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짬내고서 계속 보다 왔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재용님이 그러면 처음에 OTT라는 네. 개념,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개념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약간 이 OTT를 구독하게 된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요? 구독하게 된 거는 일단 처음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는 한국 컨텐츠보다는 미국 게 많았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이상한 이야기였나요? 뭐 그런 기묘한 기묘한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안 봤어요. 기묘한 이상한 거 안 봤습니다. 네. 뭘 보신 거? 기묘한 거 한 2편 보다가 일단 네. 취향에 안 맞았고 하우스 오브 카드가 좀 맞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킹덤에서 되게 강한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 킹덤에서, 예. 맞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구독을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도 2020년부터 이제 티빙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볼브 하셨지만 넷플릭스라든지 OTT의 존재는 그 전에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유통이 그전- 있었으니까. 네네. 사실 CJ ENM이 제일 먼저 넷플릭스 계약을 해서 컨텐츠도 공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매출처 중에 하나였던 거네요. 네, 사실 네. 첫 계약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비밀의 숲이었던 아, 걸로 네. 기억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말은 결국 한국 컨텐츠를 어떻게 수급하고 한국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단기간에 빨리 세팅이 됐던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럼 CJENM에서 약간 이 넷플릭스를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위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또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개인적인 진짜 개인적인 생각 정말 회사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냥 제 자체의 생각으로는 저는 넷플릭스 공급했던 그 계기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상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전적으로 이제 티빙 입장에선 네. 굉장히 지금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음. 절대적인 경쟁자인 건 너무 현실이죠. 어쨌든 이런 OTT 산업 구도를 좀 볼 때 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뭐 쿠팡플레이 지금 몇 년째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재용님이 보시기에는 이 OTT 산업의 제일 큰 특징을 딱 하나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제일 큰 특징이요. 네. 재무쟁이니까. 네,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네, 생각해요. 숫자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 OTT 산업이라는 건 깨진 항아리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깨진 항아리. 네. 네. 항아리가 일단 깨졌어. 밑에가 깨졌어. 네네. 근데 이게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은 곧 돈입니다. 네네. 돈을 붓는데 빠지는 속도는 일정하거나 좀 빨라지거나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입자가 찰랑찰랑 그 수위를 유지해야만 네네. 그 붓는 양과 이 빠지는 물의 양이. 수위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네네. 그게 좀만 잘못 판단해서 좀 덜 붓거나 더 붓거나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다라고 아, 네.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에 관건은 물을
최대한 많이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승자이기도 하지만 그 깨진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넷플릭스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볼만한 게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제작비는 맞아요. 되게 비싸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얘네는 도대체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나 보다. 그런 거 보고 별로다 했는데 점점 그 어느 순간 시행착오를 거치더니 퀄리티가 어느 순간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깨진 구멍을 어떻게 구멍을 막느냐 막아야 그 돼.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그 OTT 산업은 깨진 항아리 비즈니스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지금 벌써 후반전인 거죠? 아니요. 뭐 일면 맞고요. 어찌 보면 조금 중장기적인 접근도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보통의 흐름이 네. 초기는 굉장히 많은 투자금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성의 이제 수익 유지 네. 그 다음부터 사실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 나오고 BM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사실 싸움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절묘하고 되게 전략적인 긴 싸움의 네. 어떤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에피소드는 티빙과 비주류 경제학이 함께하는 콘텐츠인데요. 티빙의 성장을 이끌어온 양식원 국장님과 비주류 경제학을 이끄는 재용님 두 분과 함께 치열한 국내 OTT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주류 경제학 OTT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OTT의 핵심은 역시 메가 히트작이잖아요. 티빙의 메가 히트작을 꼽으면 역시 환승연애일까요? 네, 환승연의 수치적으로 너무 명확하고요. 그 다음은 술도녀, 술도녀. 네, 술꾼 도시여자들이 가장 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승연애 기획을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이 컨텐츠 환승연애라는 컨텐츠를 봤을 때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뭐 우선 기본적으로는 예능 컨텐츠들은 PD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근데 예능은 기획안이 그렇게 뎁스가 있진 않아요. 아, 네. 대부분 한 장, 음. 반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찍어봐야 하는 거네요. 그 알 수가 환승연애는 기획에 딱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라맛이었어요, 그냥 마라맛. 그냥 마라맛이었어요. 네, 처음에 시작은 사실 아. 마라맛 연애 리얼리티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냐면 네. 하트 시그널이라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아, 연애 있었죠. 리얼리티물이 그때 네. 이미 있었고 네. 우리가 이걸 하면 X들을 모아놓고 놔두면 머리끄댕이 잡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좀 마라맛을 기대하고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작진 이제 PD님 이진주 PD님이 보자 그래서 만났더니 이 마라맛이 안 된다. 한국에서 헤어진 커플들이 출연을 하는데 셀 수 없다. 네. 협업팀이 바로 되는 네. 느낌이어서 네. 그게 되게 서정적인 느낌의 풍부가 네. 됐네요. 릴리즈 되고 나서 딱 이건 터졌다 하는 반응이 뭐였어요?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이건 터졌다. 이건 처음에 예고편 만들었을 때부터 되게 반응들이 느껴졌어요. 네네 예고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커플이 이렇게 서로 서로 네네.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 네. 남자 여자 계속 바뀌어가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너무 잘 붙는 거예요 화면상에서 느낌이. 그게 너무 신선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인데 그러니까 회사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약간 그게 마지막에 그 정도였어요? 진짜로 약간 굉장히 과장이시죠.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뭐 리얼입니다. 모래시계급인데, 이거는. 여기 이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아니 근데 실제로 환승연애가 티빙의 성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 좀 지표로 알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지표는 저한테 없죠. 네. 이쪽에 있죠. 네, 없지만 안 가지고 왔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결국엔. 그냥 MAU 이게 MAU. 언제 방영했고 MAU가 언제 늘었냐 요 정도 이제 숫자 정도 고려할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네. 환승연애가 아마 21년 6월쯤 7월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7월, 8월, 7월, 7월 8월쯤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가 아마 300대 초반 300만 대 초반 MAU 기반으로.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술꾼다시 여자들까지 방영되는 연말쯤 되면 400대 한 초반으로 자리를 매김했던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략 그 시작하기 전에는 한 400대 한 초반, 초중반에서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 되면 한 400만 대 후반에서 거의 500만 대까지 육박하는 네. 정도의 MAU가 기록됐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신 사실이랑 비슷하신가요? 맨날 보는 수치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네. 그럼 약간 티빙 내부에서는 뭐 성공의 어떤 지표를 뭘로 보통 판단을 하세요? 저희 이제 유료 가입 기여자 수, 유료 가입 기여자. 네,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네. 컨텐츠가 얼마나 그 유료 가입자를 끌어왔느냐. 그게 어떤 방식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유료 가입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본 콘텐츠 카운트하시는 그게 유료 가입 네. 기여자군요. 그 재용님 보시기에도 실질적으로 OTT의 가장 핵심 지표는 역시 유료 가입 기여도일까요? 유료 가입 기여도 이긴 한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텐션이거든요. 리텐션. 무조건 리텐션입니다. 지금의 가입자가 다음 달에도 유지된다는 비율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결국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DAU나 총 시청 시간, 뷰수, 접속 빈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작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환승연애 3는 언제 나와요?
준비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올해 나오나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올해 말 내년 초. 네네. 텀이 조금 길어졌네요. 1에서 2 나온 거보다는. 또 다시 또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 시즌이 넘어갈 때마다 고민 되게 많아요. 아, 그치.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똑같으면 또 안 되니까. 새로워져야 네네. 되는데. 온갖 것들이 다 죄송합니다.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티빙의 성공 전략에 대한 순한 맛 토크를 나눴다면 이제부터 순한 맛이 지금까지 순한 진짜요? 맛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주류 경제학다운 매운맛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점점 치열해지는 국내 OTT 시장의 구도를 펼쳐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용님이 보시기엔 OTT 시장 내 구도를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구도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절대 절대 강자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 편안하진 않다. 아 그래요? 아 저는 공고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가입자 측면에서는 공고한데 네네. 재무적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그렇게 편안하진 아. 않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말에 기록적인 폭락을 한번 경험합니다. 주가 수준으로 보면 대략 한 700불 하던 것이 한 달도 안 돼서 한 200불 언저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이전으로 더 내려갔는데 저는 이거를 항상 이제 예전부터 예견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 재무제표를 본 게 한 2019년쯤인가? 네. 불안한데 왜냐면 그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왜 불안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매출액은 나오는데 매출액보다 더 많은 컨텐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같은 경우는 이거 숫자로 따지면 이제 117억 불이거든요. 네네. 환율을 따지면 12조 13조 정도 했는데 2021년에 거기서 50%를 더 늘려요. 177억 불, 그러니까 대략 한 20조 이상을 쓴 거예요. 네네. 문제는 그렇게 이제 투자 금액이 50%로 늘으면 그 다음 해 22년의 매출액이 확 늘어야 되잖아요. 네네. 하지만 22년의 매출액은 21년의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큰 투자가 없다 보니까 그 22년 말 재무제표 공시된 거 보고 사람들이 투매를 했어요. 아. 야 여기 위험하다.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를 하면은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다음 해의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아. 그래요? 투자를 한 직후에는 비용 반영이 안 돼요. 네네. 그냥 투자를 한 거는 컨텐츠 자산이라는 이름의 무형 자산인 거고 얘는 보통 한 1년이나 2년, 3년에 걸쳐서 네. 2분의 1, 3분의 1씩 비용 나오니까 야 2022년에 매출 안 늘었네? 그러면은 23년에 손익 망가지겠네? 아. 그게 누가 봐도 미래가 예견되는 거예요. 나중에 올 쓰나미가 예견되는 쓰나미가 거군요. 보인다. 네. 최근에는 많이 회복하긴 했습니다. 왜 회복했냐면 23년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뭘 하냐면 투자 금액을 좀 줄여요. 예를 들어서 분기당 한 40억 불 내외로 전년도에 했던 투자를 최근 1분기에는 한 24억 불, 2분기에는 한 36억 불 하면서 확실히 좀 적당히 해야겠다. 너무 과했다. 과했다. 네. 투머치했다. 네. 하지만 투머치해서 줄이면서도 이제 매출액은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요즘에는 다시 조금 회복기에 있긴 합니다. 뭐 절대 강자인 넷플릭스나 이런데 그 밑에 다른 OTT들은 좀 상황이 어떤 거죠? 다른 OTT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티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액이 2,470억이에요. 전년도에 1,300억이었던 거에 비하면 한 1,000억, 1,100억 이상의 많이 올랐는데. 신장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영업 적자 폭이 이제 760억이었던 전년도 21년에 비해서 1,190억. 거의 한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네. 많은 사실은 기업 규모를 감안해 보면 어마어마한 출혈을 하거든요. 왜 출혈을 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컨텐츠 사용 원가만 1,168억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컨텐츠 사용 원가는 사오는 거. 사오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사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 무형자산 상각비는 뭐냐면 네.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작비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자산을 잡아놔요. 보통 아. 한 2년이나 3년 주기를 잡고 판권이라는 이름의 무형자산을 잡아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건 2년짜리야 생각하면 2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고요. 3년짜리야라고 하면 3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요. 그걸 상각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오는 컨텐츠 원가 그리고 예전에 내가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어서 n분의 1한 무형자산 상각비 그게 2022년에 두 개 합쳤을 때 한 2,56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두 개가. 네. 근데 매출액이 2,470억이었으니까 딱 그냥 컨텐츠 원가랑 매출액이랑 거의 그냥 또이또이한 상황이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국장님 월급이랑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회사에서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가장 위기인 곳은 어디예요? 가장 위기. 네. 들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 그래요? 네, 가장 좀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좀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웨이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웨이브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근데 실제로도 웨이브가 이제 작년에 매출액을 2,700억을 달성을 하는데 2,700억. 어떻게 보면 티빙의 매출액이랑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 네. 티빙이 2,470억 했으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300억을 했었어요. 2,300억. 2,300억을 했던 회사가 2,700억이 됐다는 거는 티빙처럼 1,300억을 했다가 2,400을 70억을 한 회사랑은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네. 여기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콘텐츠 투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며 같은 고민을. 캐시를 도대체 어디까지 부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아마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사실은 뭐 웨이브랑 티빙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는데 쿠팡 플레이를 좀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아까 뭐 유형을 얘기할 때 조금 네. 다른 개념이라 사실은 그쵸. 유료는 가입자가 아니니까. 유료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멤버십을 구매했을 때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처럼 소비자들의 변덕을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멤버십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용률이 얼마나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느냐라는 부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절대 강자, 그러니까 가장 탑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OTT들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티빙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재용님이 보시기엔 어디라고 보세요? 티빙의 가장 큰 경쟁자는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경쟁이 중요하지 않아요? 티빙이 경쟁자는 티빙 자신 아닌가? 저는 그 사이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아니 왜냐면 의미예요? 물론 또 시간을 뺏기 싸움이니까 네네.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티빙을 봐야 되고 가입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는 티빙 자신인 거고 저기가 뭐 더 재밌는 걸 한다고 해서 똑같은 컨텐츠를 송출하는 건 아니니까 저기가 얼마나 더 잘하냐 못하냐 왜냐하면 고객은 재밌으면 옵니다. 네네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네. 이상하게 이거는 재밌네 하면 귀신같이 조회수가 오르고 네. 이거는 그래도 주제는 괜찮은데 왜 안 보지 하는 것들은 좀 재미없긴 해요. 네네네. 그게 참 귀신 같은 것 네, 같아. 바로 알아요. 아마 OTT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티빙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제3자니까 생각해 보면 컨텐츠의 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항상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정제는 좀 덜 되더라도 네. 많이. 예, 볼만한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생각은 항상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에서 출발한 사업자다 보니까 네. 약간 방송국 입장에서의 어떤 완성도나 그게 네. 이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방송이라면 그래도 옛날에 이제 그 나영석 PD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침투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내려놓는 콘텐츠.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카메라 개수나 이런 편성의 어떤 그런 게 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티빙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날것의 콘텐츠가 나오되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유튜브와의 어떤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의 전략들을 해당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와서 킬러 콘텐츠 이후의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많이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재무적인 해법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나영석 PD님이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접근이? 되게 재밌고 되게 네. 충격적이긴 했었어요. 그쵸. 네. 인상 깊었군요. 네, 왜냐면 딱 만나는 뭔가 변곡점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켜놓고 얘기하다가 화장실도 가고요, 밥도 먹고요. 맞아요. 그게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라는 생각이 아마도 저희가 나중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그쵸.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예능이라고 볼 수 있는 포맷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퀄리티도 계속 올라가니까. 네. 왜냐면 여기도 경쟁이 심해지고 네. 여기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또 참여하고 네. 출연자분들도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차별화를 과연 할 수 있는 게 맞냐? 아니면 또 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콘텐츠 차원의 해법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 차원의 해법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티빙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나요?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로벌은 또 그만큼의 많은 돈이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성공 값을 가져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님 보시기엔 네. 어때요? 그러니까 기업이 해외 진출로 네.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티빙도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좀 말씀하신 거랑 저도 맥락이 좀 약간 비슷한데 뭔가 투자를 하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는데 네네.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는 게 저도 되게 그래요? 곤란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티빙은 뭐 현지에 어떤 뭐 기지를 세워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웹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제 단순한 생각으로 예. 그냥 번역 번역해서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인가요? 그렇죠. 해외 진출. 우선 첫 번째로는 예전과는 다르게 음. 이미 OTT라는 게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주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 진출해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결국에는 마케팅을 해서 어떤 인지를 시켜야 브랜드화 되니까. 시키고 그 인지적인 마케팅 비용이 사실은 생각하는 것 이상 엄청나게 많이 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성공한 건 한국 콘텐츠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해외 지역으로 진출했을 때 과연 한국 콘텐츠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가 K 콘텐츠가 좋다고 해서 지금 단순히 상상하는 것과 네. 저희가 실제 진출해서 그거에 성과를 내는 건 전혀 다른 값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음. 글로벌은 아예 그렇다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거 잘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3년에 이제 OTT 시장이 유독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티빙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유의미하게 한국 OTT에서 지금 이 안에 성장률을 이만큼 기록했다라는 성공, 지금도 우상향의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있다. 몸값 같은 경우에 몸값. 깐느 시리즈에서 어. 아시아 최초로 상 탔고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도 포맷을 저희가 팔아서 아마존 재팬에서 시즌 1이 방영이 됐고요. 이미 됐어요. 이미. 저희가 이제 가진 콘텐츠들을 글로벌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잘하는 거. 네. 그래서 또 리쿱을 잘해서 또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물을 부을 수 있는 거.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용님이 보시기에는 타 OTT 대비 티빙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유퀴즈? 가지고 있다. 제가 보는 네. 티빙의 이유는 유퀴즈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티빙 뭐 올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엠넷이나 TVN이나 뭐 JTBC의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수급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티빙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공중파랑 대비되는 색깔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방송국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을 깔고 갈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비용과 어떤 매출액의 관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티빙 양식원 국장님과 OTT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올 가을에 이제 공개 예정인 티빙 오리지널 작품 좀 기대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말 하반기 때는 이제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드라마를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저희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수오진 날이라는 유연석, 이성민, 이정은 씨가 나오는 스릴러 장르가 있고 이제 곧 죽습니다라고 웹툰 원작에 호화 캐스팅들이 돼 있는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안에도 성적을 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말고도 티빙 오리지널 컨텐츠로 뭔가 이런 실험들을 해보고 싶다 앞으로 그런 어떤 생각도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유튜브 라이크일 수도 있고 그쵸. 혹은 유튜브의 어느 지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OT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